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저는 김천 수덤에서 정진하고 있는 수행자이고 또 책을 쓰는 작가이고 불교계 최초 세계 일주 1호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여행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 뵈었는데요. 이제 BBS 불교 방송에서도 매주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수행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나와 세상에 속지 않고 두려움 없이 오롯이 온전하게 나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저의 수행담을 들어주셨으면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 스님의 온전한 나로 살기, 그럼 그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6년에 해인사로 출가를 해서 삼위계를 받았는데요. 조계종단에서는 이제 삼위계 수료를 하게 되면은 기본 교육을 거치면서 구족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 기본 교육 과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전통사찰에 이제 강원이 있겠고, 중앙승가대가 있겠고, 또 이제 동국대가 있겠고, 기본선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생 때 선수행이라는 걸 좀 체험 삼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선수행을 내가 평생토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원력을 삼게 돼가지고 처음부터 기본선언이라는 과정에 들어가서 안거를 나며 수행하는 삶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출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여타 선언과 마찬가지로 여름과 겨울에는 하한거, 동한거를 맞이하지만은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될 이제 교육이 있어요. 이제 경전이나 어록 같은 이제 강의가 있겠고, 또 이제 불교의 어떤 사상이나 교리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산철의 그런 교과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 꼭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어떤 전국의 유명하신 이제 강사 스님들, 교수사 스님들을 모시고 이제 강의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교수사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유난히 지금까지 이제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님이 강원을 졸업하고 유런에 들어가셨을 때라고 해요. 유런에서도 당연히 이제 교육을 받으시지만은 안거가 끝나면은 이제 만행이란 걸 하시거든요. 그 만행을 하시던 때 어느 날 이제 시장에 좀 이제 들리셨나 봐요. 근데 시장에서 어느 노스님 한 분을 배웠어요. 저작거리에서. 근데 그 노스님을 보고 이 선배 스님께서 낯이 굉장히 화끈거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행색이 굉장히 이제 건전하지 못하고 단정치 못한 상태에다가 또 이제 그때 어떤 슈퍼마켓 앞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이제 술과 고기 안주가 이제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는 이제 계율을 배우면서 스님의 위에 대한 어떤 스님의 모습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뿌듯함도 가지고 있었는데, 노스님께서 저러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이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좀 약간 화가 나기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스님은 이 노스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라고 좀 다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막 이제 유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인의 입장에서는 저 노스님의 이제 모습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테이블 위에 있는 술과 고기 안주라는 게 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노스님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종류의 좀 불화가 일어날 거를 우리가 능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스님과 이제 언성이 오고 갈 내용도 좀 예상한 거예요. 이를테면 노스님이 야, 술 먹고 고기 먹는 게 뭔 큰 잘못이냐, 너는 뭐 잘못 없냐,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어디 어린 게 어른한테 큰 소리냐라고 이제 이런 막 상상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노스님 앞으로 결국 갔어요. 가가지고 스님 앞에서 아니 이 벌건 대낮에 스님께서 이렇게 저작거리에서 술과 고기를 드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노스님이 어떠셨을까요?
이게 좀 놀라운데 그렇게 앞에 가서 노스님 앞에 탁 말하니까 노스님이 물끄러미 당신을 쳐다보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셔서 당신의 옷 매무새를 가지런하게 이제 가다듬고 난 뒤에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합장저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늙은 중이 못나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 스님께서는 사실 노스님하고 굉장히 한바탕 싸움까지 할 각오까지 한 상태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노스님께서 굉장히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저 자세로 나오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거예요. 노스님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거기에다가 뭐냐면은 이 젊은 선배 스님에 대해서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용서까지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스님은 막 싸우려고 각오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공손한 자세로 나오시니까 결국엔 그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싸울 각오까지 하고서 되게 준비를 해갔는데 이렇게 상황이 속절없이 끝나버리니까 굉장히 허무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좀 당신 스스로 이게 좀 멍해지시면서 이런 생각도 하셨던가 봐요. 이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되게 시간이 지났어도 이 선배 스님의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라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저게 마음의 수행에서 어떤 관점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며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그런 종류의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 약간 정리도 해가면서 그것을 다른 분들한테 또 소개해주는 지금의 이제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화나 이제 갈등 상황을 이제 겪기도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껏 각 개인마다 살아온 삶의 경험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불화를 겪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불화의 어떤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은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이를테면 또 내 생각은 맞지만은 이제 당신 생각은 틀렸습니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쯤 된다면은 이를테면은 내가 내 삶을 사는데 네가 무슨 참견이냐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스님께서 그 시장 한복판에서 술과 고기를 드시는 것은 옳지가 않죠. 옳지가 않는데 계율을 전공하신 이제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옳고 그름의 시비 관점을 떠나서 오히려 저는 지혜롭게 대처하신 분은 바로 노스님이 아닐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스님은 당신이 이제 승납도 높으시겠고 이를테면 절집 생활도 오래 하셨겠지만은 당신의 잘못을 곧장 시인하신 거예요. 시인하신데 또 당신보다 연식이 한참 아래이신 이제 후배 스님한테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이제 당신 스스로의 이제 부족함에 대한 잘못됨에 대한 양해와 용서를 구하신 거예요. 저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고 인정할 수 있는 것과 또 이제 영식이 어린 이제 후배 스님한테 이제 가지런한 예의를 보여주신 이 노스님이 굉장히 이제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보다 되게 경탄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스님은 싸움이 될 법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이스님의 참 내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술과 고기를 드신 거는 조금 잘못된 일이겠지만은 보통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배 스님이 지적하는 바에서 좀 발끈하실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끈해서 두 스님
선배 스님과 후배 스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거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한테 굉장히 무한한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비를 가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비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제 시비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시비를 칼로 자르듯이 이제 분명하게 잘라낸 게 꼭 그렇게 옳은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노스님은 어떻게 보면 시비를 그렇게 분명하게 잘라서 내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선배 스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 시비심으로 촉발될 수 있는 불화를 먼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화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당신 먼저 스스로 이제 좀 용서를 구하고 이제 공경하게 예의를 이제 차리신 거겠죠. 그러면서 상황에 대한 어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하는 그런 자세가 이 상황을 원만하게 그냥 다툼 없이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자기 잘못을 곧장 시인하고 상대방한테 용서를 구하는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 노스님이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비워져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원칙을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런 내 생각이나 어떤 내 원칙에 대한 집착마저도 내려놓는 것을 저는 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원칙, 내 집착,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나가 있죠. 나가 있는데 그걸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걸 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갈등들의 그 내용을 대부분 살펴보면은 그 밑바탕에는 이 에고, 아상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시비심이나 옳고 그름 혹은 분별심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시비심과 분별심은 결국 나의 시비심과 나의 분별심이거든요. 선배 스님과 노스님의 시비심은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중심에 있는 내가 다르기 때문이죠. 선배 스님이 다른 것이고 또 노스님이 다른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얻게 되는 굉장히 이점이랄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 생각이 점차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또 나에 대한 중심성이 굉장히 엷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려갈 적에 나에 대한 또 집착이 떨궈질 적에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이제 내가 아니라 이제 상황이 드러난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무상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전체의 흐름입니다. 수행을 잘 해내가면은 나의 원칙이나 나의 고집, 나의 집착, 중심성이 이제 떨궈지면서 이제 전체라는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볼 적에 이전에는 내 입장에서 봤잖아요. 상황에서는 이 전체에서는 상황을 좀 더 명료하게 볼 수 있어요. 명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전체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좁은 틀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여유롭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노스님이 전체의 상황을 보셨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선배 스님은 분명히 저 행위의 옳고 그름만 나의 기준에서 보았지만은 노스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젊은 스님과 싸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전체 상황을 굉장히 지혜롭게 여유를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원칙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실 수 있었으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탁 한마디 떠오른 구절이 있었어요. 이 선배 스님과 노스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이 노스님의 어떤 저런 대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 구절 하나는 이제 신신명 증도가에 나오는 이제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 구절이 뭐냐면은
종타방 임타비하라 파와소천 도자피로다. 증도가의 한 구절이에요.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남의 비방으로 따르게 하고 남의 비난으로 맡겨두라.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필요하다. 이 구절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증도가의 억구처럼 비방과 비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칭찬이라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남이 하는 칭찬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얘기를 하지만은 또 비방에 대해서는 그게 불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괜히 칭찬에 우쭐해지고 비방에 이제 속상해질 수 있는 거는 그건 뭐냐면은 그 비방과 칭찬을 하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남의 일은 남의 일로 남겨두고 나의 일은 나의 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비유로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외도가 찾아와서 부처님한테 비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귀한 신분의 바라문의 출신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교단으로 출가해서 거기서 수행승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바라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까 온갖 욕설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외도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그러니까 곁에 있던 이제 안환이 부처님이 왜 거기에 아무런 응수를 안 하시지라고 의문스럽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왜 침묵으로 그렇게 일관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저녁 식사 자리에 공양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뭐 무슨 일인지 이제 저녁을 다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렇게 음식을 많이 이제 장만해 놨지만은 손님이라는 사람이 배가 불러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저녁 자리를 나왔다면은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주인의 것이죠 라고 그렇게 안환이 말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욕설과 비방도 이와 같다. 욕설과 비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욕설과 비방을 한 주인의 것이 된다라는 이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비유가 뭐냐면은 욕설과 비방도 자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것으로 이제 거기다 이제 남기셨다는 거죠.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받아들인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공성이 그럼 허공 같은 마음이 체득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렵죠. 왜냐하면 분명히 실체로서 존재하는 내가 있고 여전히 우리는 아상에 휘둘리고 있으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법륜 스님이 어떤 일화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법륜 스님한테 좀 상담을 한 거예요. 누군가 1년 전에 자기한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법륜 스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죠. 누군가 쓰레기를 당신 앞에 버렸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 갖고 있어요? 버려요? 하니까 그 욕설과 비방에 힘들었던 질문자가 당연히 버리죠. 욕설과 비방도 그와 같습니다. 의미 없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이게 뭐냐면은 참 욕설과 비방은 그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말지 아니면 취하고 버릴지는 그건 나의 일이요. 나의 일인데 뭐냐면은 그 욕설과 비방을 쥐고 있던 거는 본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욕설이 왔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지만은 이 법륜 스님께 한 이 질문자는 그것을 자기가 꽁꽁 이제 소중하게 욕설과 비방은 쓰레기와 같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건 버리면 그만인 것인데 본인이 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직시를 하게 해주신 거죠. 그래요. 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 따라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나의 선택권도 있어요. 뭐냐면은 욕을 받을지 안 받을지 나의 선택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선택권의 입장에서 그 질문자는 자기가 욕설을 계속 쥐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욕설과 비방이 괴롭힌 게 아니라 그걸 잡고서 집착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코 남에게서 오는 괴로움이 아니죠.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인 자기 스스로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관념에 있어서 이제 괴로운 것이죠. 저는 앞서 선배 스님과 이제 노스님의 일화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선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별의 횃불을 들어서 허공을 태우려고 했어요. 허공을 태우려고 했지만은 허공은 결코 횃불에 의해서 태워질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분별의 관점을 취하면서 이 횃불을 통해서 낱낱의 일들을 밝혀내려 했어요. 이제 10이라는 분별의 관점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통해서. 그러나 이 허공이란 거는 그 비워있음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옳고 그름을 잘 비춰내 줄 수 있는 그런 배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워있음이란 게, 허공이란 게 이렇게 횃불도 잘 일어나게 하게끔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도 잘 이제 비춰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공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래요. 제가 이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허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도 있는 것이고, 허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말의 내용들이 허공이란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으로도 들어가서 무언가 이제 다른 이제 느낌이나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죠. 안이비설신의 이 육군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상 우리의 본 마음이 청정하게 텅 비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느 자리에서 제가 건물이 세워져 있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음의 텅 빈 바탕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비워졌다는 것은 단지 비워짐, 없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없는 그 바탕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의 측면에서 무수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게 옳습니다. 제가 책상을 한번 3번을 탁탁탁 쳤어요. 그런데 이 책상을 탁탁 쳐서 소리가 났지만 이것은 손이라는 인연, 책상이라는 인연, 그리고 어떤 귀라는 인연, 부딪힘이라는 인연, 그리고 생각이라는 인연을 통해서 드러났죠. 소리는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생겨나고 사라진 이 소리라는 내용물을 제외하고서 이 전체의 상황, 허공이란 바탕은 여전히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공은, 이 전체는 생겨난 적도 없고 소멸한 적도 없으며, 또한 이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또한 전체는 늘어나는 적도 없고 줄어들 적도 없으며, 또한 이 전체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나올 수도 없어요. 소리에만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나 이 눈앞의 허공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공은 이제 단지 비움이 아닙니다. 비움 그 자체로 이미 무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덕의 일이에요. 공덕의 일인데, 그래서 저는 수행 중에 비움의 수행이 좀 으뜸이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서 또 눈앞으로 살적에 또 이런 전체의 안목으로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적에 굉장히 이제 지혜로움이 생겨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일련된 흐름의 이 상황들을 좀 더 명료하게 보는 것이고, 거기에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노스님이 이런 지혜와 안목을 갖춘 분이고, 또한 이 여유로서 상황을 잘 이끌어 가신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유와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선배 스님에게 이 분별의 횃불을 들면서 이렇게 상황을 어떻게 가르려고 하는 선배 스님에게 자신에게 의문하게 되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를 스스로 돌이켜 보게끔 하는 그런 기회마저도, 수행의 기회마저도 저는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움의 수행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비워질 수 있다면은 육군을 통해서 벌어지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실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오늘 첫 시간 어떠셨는가요? 저는 제가 쓴 책에서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난다면은 사람이나 세상은 그대로 온전한 답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합시다. 네, 원지였습니다.